그래서 생각은 그러면 한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차후 부모들 다치지 않게 다른 나라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예. 이렇게 어디에 예, 오게 그렇죠. 된. 그럼 선생님 그때 해서 한국에 입국한 연도가 몇 년 몇 월이었습니까? 2015년도 12월 달 제가 그때쯤에 입국을 했습니다. 벌써 8년, 7년이 되었는데 지금 예.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예, 2015년 하면, 네. 거기다 또 제가 부모들 다칠까봐 또 뭐 들어왔다가 즉각 입군을 해가지고 또 삼국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러다 나니까 진짜 한국에 살았는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선생님 외교관으로서 베트남에서 외교관 나오셨다가 이렇게 네. 왔잖아요, 한국에. 네. 사실 얼굴 보니까 되게 네. 심적인 고통이 좀 크셨나 봅니다. 싹 빠지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를 몰랐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뭘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실수면 실수인데 제가 그걸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니까 무슨 다른 나라로 또 간 거예요. 네. 거기서 살면서 내가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알려주지 못할 고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좀 미련하게 거기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라도 사출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선생님, 그럼 국정원에 와서 네. 국정원 조사를 오래 받으셨나요? 제가 임명령에 말하는 무슨 따로 조용한 데 가서 한 6달 정도를 받았습니다. 많이 오래 받지는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놀란 게 뭐냐. 국정원이 내가 대사관에서 활동할 때의 그 동영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북한의 식당에서 우리 외교관들끼리만 소기관 대사관 같이 그게 가만히 술 먹은 자성인데 그게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리. 그래서 이 대한민국 말하자면 대사관의 정보력이 간단치 않다.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라고 너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인물을 모르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식적인 대사, 참사, 나 같은 소기관 이런 건 다 아는데 여기 정치천국이나 부차적인 인물들이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주면서 반대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어떤 루트에서 수집했을까? 그걸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그분들이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네가 정확히 북한 사람 맞냐? 이런 그게 먼저 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요. 북한 해무성이나 이런 하다니까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비밀 관계 때문에 하나는 보내지 않고 저리 사회에 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국정원에서는 선생님에 네.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일 외무성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일 가장 관심이 많던가요? 궁금해하는 부분. 예, 농담으로요. 이 국정원 분들이 확인해지 모르겠다 그런 거 말해줬던. 다 지나간 네. 일이고. 네,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정말 좋은 연구소도 배치받고 네, 네. 선생님 또 그 정보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런 것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네. 그 직업을 선택해서 국정원이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줬다는 거거든요. 정보료 같은 거. 네. 선생님 어떤 거를 제일 궁금해할까?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이 기존에는 북한 외교관들이 들어온 사람이 10년 동안밖에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부총리를 하던 부상을 하던 강석주가 김정일한테 치하를 받았어요. 고난의 행군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북한 외무성에는 배신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됐다는데 우연히 그때 배신자. 1번 배신자입니까? 1번 배신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럼 태화 공사는 그 뒤에 오신 거예요? 네, 저보다 한 6달인가 7달 뒤에 오신 거예요. 1번 배신자. 그러니까 1번 배신자가 말하자면 즉결 채용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도 보도 매체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렸어요. 안 나갔거든요. 근데 어디 나가자마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나. 나는 국정원에서 내 자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이게 KBS인가 어디서 나간 거예요. KBS 누구네 같은 30몇 살의 북한 외교관이 베트남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삼국으로 가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기사가 딱 떤 거예요, 그게. 이미 들어오셨는데. 들어왔는데, 들어간 데가 아니고 그걸
국정원에서 그 조사를 받다 나니까 외부에 접촉을 못 하니까 그 내용을 터치를 하고 못 하고 있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 노출됐구나.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국정원이 제일 관심 돌리는 건 그러다 나니까 사실 옥굴에 대한 외무성의 모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러면 뭐 북한 외무성도 체계도나 하는 데서 많이 좀 지능적으로 발전됐을 거 아니에요. 말만 옛날에 소리상으로 모두 그게 움직이던 게 전자화됐거나 컴퓨터화돼서 데이터백스로 깔고. 근데 지금 외무성에서 뭘 중점적이고 외무성에서 지금 뭘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은 인물 관계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 사람 누구? 아, 예. 이 사람 누구고, 이 사람 누구고.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대정책 결정권자에서 실질적으로 김정은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김정일 때부터 이 사람이 말하자면 강석주 일부상이 나가서 어디 가서 뭐라든지 캐치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없어졌다 하게 되면 이분이 김정일하고 어느 초대에 가서 뭐 골프를 치든 뭐 말을 타든 하면서 거기서 앞으로 방향을 토론하는 거예요. 총방향.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도 북중한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럼 그 강석주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도 네. 거기층이 아니라서 네. 그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가요?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맨 처음에 그분이 쉽게 말하면 외무상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때는 박이춘 외무상이 됐는데요. 근데 외무상은 옛날에는 이슈가 박이춘이 그러면 이수용이가 외무상이 또 됐어요. 그 수의수 하다. 근데 이분들은 원래 북한의 대주식 결정에 실질적인 파워가 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예직인 거예요. 물럭불가담 회의나 아시아 외무상 회의나 이런 데 참가해가지고 얼굴 이미지 마담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뒤에서 정확히 북한의 정책, 대정책을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게 일부상입니다. 그건 누구예요? 그게 그때 강수주가 되고 그다음에 김용일이가 됐다가 최선희가 됐다가 최선희가 지금 외무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 최선희도 일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외무성에서는 결정 구조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푸틴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회담 때도 최선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외무성도 지금 지휘통솔 체계나 시스템상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떤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다른 네. 나라를 방문할 때 외교관들이 조금씩 자기 신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오지만 최종적으로 뭐 김정은에게 장군님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예. 외부에서는 볼 때 북한의 외교 정책이라는 교과목 예. 같은 데 보면 정말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그 체제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전문가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그 외교 전략을 되게 탁월하고 뭐 이렇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악의 축, 북한이라는 예. 나라만 보면 나쁘지만 예. 그들이 그렇게 전문가적인 어떤 거를 하면서 스탠스를 취하면서 고슴도치 같은 전략으로 예. 지금 그렇게 예. 가는 것도 사실은 또 잘하고 있다고도 저는 사실 보거든요. 걔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완전 실리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누가 그러니까 이끌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판을 짜는 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모든 외교관들이 변화가고 완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린 나이에 외무성에 입사를 해서 65살, 60살까지 승진 못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부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그때까지 데이터백스가 머릿속에 쌓였겠어요. 그동안에 외국도 나가고 외국어도 배우면서 그다음에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인 형태인 거예요. 다 너무나 같이 미신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이 타고난 겁니다. 그하고 또 여기나 이제 제가 김정은이가 아니라 김영남이가 외국에 나가는 그런 관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걸 짜는 게 누가 짜는 거야? 김영남이가 가갔다 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표당장을 어떤 급에서 할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할까 부위원장으로 할까 뭐 양양섭으로 할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을 준비를 해서 이 사람이 대방이 나올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니까 이에 맞는 굽세서 맞추고 이제 가면 무조건 쌀달락이니까 좀 밑에급 사람 보내서 이렇게 맞추는 거 나가면서 발언의 여지까지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대답하고 요건 어떻게 대답하고 요거 어떻게 대답하고 해야 되고 방문은 가서 날짜 상관도 몇 시쯤에 어떻게 돼서 몇 시에 딱 방문해야 되고 이거 다 이게 스튜디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몽땅. 그 계획이 그러니까 그게 몇 달 전부터 시작이 됐겠어요. 그게 한 어때도 6개월 전부터 조술 방안을 세우고 조술 방안에 따라서 6개월 전부터 뭐 구 중요도에 따라서 뭐 원 과가 동원되든지 일부 몇 명이 더 동원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